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수에 대한 거. 물도 이게 원료예요. 물도 이제 제약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QA 품질에 관련된 여러분들 사항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관심사가 높은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회사에서 하는 QA 활동들, 그래서 QA 활동들 위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QC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QC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QC는 주로 이제 시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외적으로도 아마 실습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QC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배울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제약회사에 가게 되면 QC 그 각 회사마다 이제 QC 그 시험하는 파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무적인 것들은 이제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이론적인 내용은 크게 뭐 중요한 부분들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QA 쪽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중요한 사항들이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약 용수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목차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제 제약 용수가 어떤 건지 이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품질 기준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 용수는 크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약전에 나와 있는 거는 상수도 나와 있습니다. 상수, 그 다음에 정제수, 주사용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수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데는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정제수나 이제 정제수를 만드는 이제 그 원료가 되는 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용수에 대한 품질 기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에 사용되는 용수의 규격들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물 시스템, 물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시스템들의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구성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스템의 어떤 기능들, 기능하고 이런 설정을 하는 주요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제약 용수를 만드는 정제수를 만드는 시설이에요. 정제수를. 이게 사진을 이제 찍어놓은 건데 아주 복잡하죠? 예, 복잡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외부에서 오는 물을 받아들이는 탱크가 있고요. 외부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상수 탱크예요. 상수가 들어와서 이 상수가 라인을 타고 여기 전처리 과정을 거쳐요. 전처리 과정은 뭐 이온 교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본 필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RO입니다. RO 멤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 전처리된 물이 RO 멤브레인을 통해서 더 순도가 높은 물로 이제 정제가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게 이제 이쪽을 넘어와서 이게 EDI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이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게 요 ED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DI가 최종적으로 정제해서 요 탱크로 들어가서, 요 탱크에 지금 이게 순환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균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요즘처럼 이제 우기철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이 시점에는 미생물이 어떻게 해요? 아주 자라기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회사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 이제 물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왜 여러분 밸리데이션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IQ, OQ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제 PQ 단계로 넘어가서, PQ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 시스템의 그 성능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때 물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물의 규격, 품질 규격들을 보는 거예요. 미생물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TOC, 토탈 오르가닉 카본이라 해서 카본의 양을 이제 체크해서 물이 이제 순도가 얼마나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점에, 그러나 그 회사에 이제 공조 시스템이 고장이 났어요. 공조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이건 이제 공조 시스템이 고장 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전체적인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이제 공조를 고쳐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 시스템도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정지를 시켰어요. 근데 정지를 시키면, 원래 정지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물 자체를 완전히 이제 드레인을 다 하고 그렇게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냥 들어있는 상태에서 정지를 시켰으니까 그 물에 있는 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불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물 속에는 이제 막 균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PQ를 진행하려고 그 물을 싹 다 비웠어요. 이미 비웠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뭐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탱크 주변이라든지 이게 균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물을 다 받긴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받아서 이제 물 테스트를 하니까 기준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새로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아직 이제 오염된 부분이 물론 있었겠지만 뭐 수치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기준 안에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진행하느냐, 뭐 진행 안 하느냐 이렇게 막 이제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소독을 하고 이걸 다 소독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기준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가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게 막 거의 이제 기준에 육박한 거예요. 미생물 수치도 그렇고 막 이게. 그 다음 날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수치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균이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금방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소독을 다 하고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주가 더 흘러버렸어요. 원래 미생물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최소 일주일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하는 기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게 2주가 더 흘러가 버린 거예요. 2주가 더 늦어졌죠. 처음에 할 때 그걸 소독을 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하여튼 이 물은 어떻게 되냐면 정체되어 있으면은 이게 균이 금방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보겠지만 이 순환 펌프에 의해서 생산 구역을 순환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탱크로 돌아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시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그래서 하여튼 물은 이렇게 순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하나하나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약용수의 이제 개요를 한번 볼 건데, 제약용수란 뭐냐면, 의약품 제조에서 원료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물과 기계와 기계기구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를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먹는 상수는 이제, 상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수도국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주는 그런 물. 그게 바로 이제 상수인데, 이게 음용수, 드링킹 워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사실은 바로 우리가 마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수돗물을 집에서 직접 거의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그래요? 수돗물을 거의 안 마셔요. 왜? 수도국에서 자기들이 만들 때는 기준에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배관을 타고 오면서 배관들이 노후돼가지고, 지난번에도 붉은 수돗물 논란이 많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배관이 이게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녹도 쓸고 미생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붉은 수돗물이 나오가는데, 하여튼 이 상수가 사실은 음용수 기준에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를 가지고 주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정제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방금 앞에 보신 그 그림 사진 있죠? 그 내용에 있는 그 사진의 어떤 기계들을 이용해서 이제 정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정제수고, 그 다음에 이 정제수를 가지고 이제 끓이는 거죠. 끓여가지고 그걸 이제 전기를 다시 응축을 시켜서 주사용수를 만듭니다. 물론 주사용수는 그렇게 고전적인 방법이 이제 그런 끓여서 하는 방법인데, 그 요즘 최근에는 이제 필터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과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과로만도 주사용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금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과된 것만 가지고는 주사용수는 어렵다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그 주사용수를 인정을 해줍니다. 여과된 것도. 대신 이제 여과된 주사용수를 하더라도 주사용수는 항상 온도를 올려야 돼요. 낮은 온도에서는 이제 보관하면 안 돼요. 온도를 올려서 이제 순환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따 뒤에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약전 11개정에 보면 상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먹는 물 관리법,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이제 적합해야 되고, 또 이 약은 우문물이나 공업용수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적으로 이런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운물물이나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상수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토양에서 녹아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또 토양을 통해서 이제 이런 배설물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흘러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모늄이나 아질산성 질소를 추가적으로 이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이제 갔는데 원수란 게 이제 그 원료가 되는 물을 원수라고 합니다. 그 물을 상수를 쓰느냐 아니면 이런 운물물이나 공업용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험들이 추가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제 아마 그 지하수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운물물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정제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제수는 뭐냐면 이 약은 이온교환, 정류, 역삼투 또는 한해 여가 등의 단독 또는 조합을 시킨 시스템에 의해서 뭐로부터 만들어요? 상수. 그러니까 상수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그 음용수 있죠. 상수에서부터 만들어야 이게 정제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약은 제조한 다음 빨리 사용해야 된다. 약은. 그래서 단 미생물의 정식이 억제되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것을 보존할 수가 있다. 자, 미생물 정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미생물 정식을 억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물은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순환을 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순환을 시키는 게 미생물 정식을 억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보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조한 다음에 이제 빨리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보면 이제 주사용수가 있습니다. 주사용수. 이 주사용수는 이 약은 상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온교환, 역삼투. 이온교합이나 역삼투하고 전처리한 물이 바로 이 정제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정제수의 정류 또는 초여가를 하여 만든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류를 하거나 초여가를 해도 이제 주사용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은 초여가법, 분자량 약 6천 이상의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한해 여가막 또는 이들의 막을 조합시킨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을 시켜서 물을 정제하는 방법을 바로 초여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는 미생물에 의해서 제조 시스템에 특히 오염에 주의해야 하며 정류법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동등한 수질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약은 제조한 다음에 신속하게 사야 한다. 단 이거는 뭘로 순환을 해야 돼요? 고온순환. 높은 온도로 순환을 하면서 미생물을 억제시키면 이것은 보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정제수는 이제 고온이 아니고 저온으로 이제 주로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한 15도에서 이제 이렇게 순환시켜라는 ISP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주사용수 같은 경우는 80도씨 정도로 해서 고온순환으로 이제 시키게 됩니다. 80에서 한 85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약 공정 용수라 해서 이제 ISP라는 인용 자료를 활용한 건데, ISP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FDA랑,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회사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비들 만드는 회사들이 기준들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같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기준을 일치시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가이드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용수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걸 쓸 거냐. 여기 X로 되어 있는 게 그걸 사용 안 하는 게 아니고 요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제약 용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요 ROEDI 워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 아마 회사들 가보면 거의 요 ROEDI 워터로 되어 있는 요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정제수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디스틸드 워터는 이제 이건 주사용수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주사용수를 만들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이걸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정제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요즘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 가지고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ROEDI 같은 경우는 1차 필터, 여기 보니까 1차 필터, 그 다음에 소프트너를 해서 이제 물을 이제 경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연수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소프트너가 있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티드 카본 필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차 RO를 쓰고, 그 다음에 아까 EDI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앞에 사진에서 본
그런 시스템이 바로 요 시스템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은 요 물은 뭐 어떤 걸 우리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이게 약전에 있는 아까 약전에 나와 있죠. 그 약전에 있는 품질 기준만 만족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을 하는데 이걸 조합하는 순서도 뭐 어떤 회사는 카본 필터를 먼저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소프트너를 먼저 하는 회사도 있고 뭐 이거는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단 이걸 할 때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물 품질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세팅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회사는 이 RO 시스템을 이 앞단에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또 더블 RO를 쓰는 회사들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회사의 그 물 사정에 따라서 그거는 조합은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장 보편적으로 요즘 추세가 이 RO EDI 시스템을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 ISP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물을 언제 가장 많이 쓰는지 그걸 보는 차트예요. 물을. 여기 보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지금 9시까지 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회사 이제 출근 보통 9시, 어떤 회사는 이제 8시 이렇게 출근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출근하는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물론 퇴근 시간대도 따라지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 회사는 뭐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지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8시에서 하면 보통 보면 이게 물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럼 8시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 가면 갱의를 하거든요. 작업복으로 갱의를 하고 그다음 작업실 가서 이제 기구들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보니까 10시부터 어떻게 돼요?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탱크에다가 물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시점이에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때 10시부터 이제 물 사용량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거의 11시 돼가지고는 10시 반 정도 돼가 피크로 올라가네요. 그때부터 이제 물 사용량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때 물 사용되는 양이 보니까 10톤이 넘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요때는 이제 그냥 뭐 우리가 작업을 이제 계속 진행하니까 더 이상 물 쓸 일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투입되는 그런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을 조금씩 더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 8시 다 돼서 요때 물을 한 번 더 많이 좀 쓰죠? 팍 올라가죠? 요때 왜 그럴까요? 요때는 이제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작업이 끝나가지고 기계기구들을 세척하는 거예요. 청소하는데 물이 좀 이때 한 번 탁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일정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언제 많이 쓰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차트예요, 이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기계가 어떻게 해요? 이거 WFI 아까 전에 그 정류기가 언제 작동을 하고 꺼지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가 이제 이 자동으로 레벨 메타라는 게 있어서 아까처럼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이제 빨리 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류기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한 10시 그때 물 많이 쓸 때 작동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항상 탱크에는 물이 이제 밤새도록 만들어져 있는 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다가 그걸 쫙 뺐으니까 10시쯤 아까 물을 쫙 뺐으니까 이때 이제 정류기가 가동을 했다가 쭉 물을 계속 쓸 때는 계속 가동을 했다가 이제 어느 중간에 탱크에 다 차면 이제 이 정류기가 다시 꺼져요. 꺼졌다가 또 뒤에 뭐 더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또 다시 켜지겠죠. 하여튼 요거는 이 레벨을 항상 주는 거예요. 그 물 양을. 탱크의 레벨 차트. 여기 탱크의 레벨 차트죠. 그래서 탱크가 항상 일정한 양으로 해서 혹시 현장에서 사용할 때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얘가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물을 계속 생산하면서 탱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조용수의 이제 품질 기준을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준은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상수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용수에 대해서 각국의 기준이 있는데 미생물과 엔도톡신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TOC와 전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케미칼적인 또는 전기적인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TOC 기준은 예전에 없었는데, 그 예전에는 정제수의 테스트 항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아마 이제 상수에 보면 먹는 물 기준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기준이. 근데 정제수에도 이제 테스트 항목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아주 단순화시킨 게 이게 TOC예요. 토탈 오르가닉 카본이라 해서 카본의 양만 가지고 이 이제 순도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아마 TOC를 만들었던 그 회사들의 이제 로비도 좀 있었고, 또 이 TOC만 가지고도 해보니까 다른 순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카본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분자 속에 있는 카본을 양을 보면서 이 순도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카본 양만 가지고 다른 어떤 그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TOC만 확인해도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도도는 이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 종류들이 있죠. 이온이 있으면 전기가 잘 통하게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상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항목이 굉장히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되며, 아까 전에 음물물이나 공업 용수에는 추가적으로 암모늄이나 아질산소 질소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이제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미생물 기준이 6가지가 있고요. 무기물이 14가지, 유기물이 17가지, 소독제가 11가지, 심미적 영양물질 15가지, 방사능 3가지. 이거는 이제 염지하수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다 합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50가지가 넘죠. 그래서 이걸 제약회사에서 이 상수에 대한 시험을 직접 하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렇게 항목들이 많은데 이걸 하다 보면 시험을 하다 보면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시험 기구들도 더 필요하게 되고 사람도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보통 상수에 대한 시험은 외부에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것만 해주는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로 이제 의뢰를 해서 샘플링만 해가지고 의뢰해서 그 결과들을 받아서 이제 보관을 하면 되고, 그리고 상수는 이제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어차피 수도국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매번 생산할 때마다. 그래서 그 성적수도 받아놓고 자기들이 이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는 뭐 분기별 한 번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밖에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미생물 기준을 한번 볼 건데요. 미생물은 엔도톡신하고 미생물하고 엔도톡신이 있는데, 엔도톡신은 여러분들 뭔지 알죠? 엔도톡신은 이제 발열성 물질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구용 의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엔도톡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사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주사로 맞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도톡신은 정제수에는 엔도톡신 기준이 없어요. 근데 주사용수에는 엔도톡신 기준이 있죠. 네, 발열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주사를 맞아요? 아니면 뭐 환자들이 맞죠, 그죠? 그래서 환자들이 맞는데 주로 이제 환자들은 열이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이 열이 현재 나고 있는 환자한테 주사를 놨는데 이 발열성 물질에 의해서 더 열을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목숨이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도톡신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톡신이 옛날에는 그 엔도톡신 말고 파이로젠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파이로젠에서 엔도톡신으로 거의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 파이로젠은 뭐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몰라요? 뭘로 테스트하는지. 이거는 토끼로 테스트하는 토끼. 그래서 파이로젠은 어떻게 하냐면 토끼한테 그 주사를 놔요. 토끼 이제 혈관에다가 정맥에다가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토끼 항문에다가 이제 온도계를 꽂아가지고 이걸 24시간, 12시간인가를 온도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성 물질이 있으면 토끼 온도가 어떻게 돼요? 거기도 발열성 물질에 의해서 토끼 온도가 막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토끼는 이제 케이지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이게 학대가 되는 거야, 학대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파이로젠 테스트를 다 거의 엔도톡신으로 다 바꿔왔어요. 그게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엔도톡신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투국에
투구계라는 그 투구계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투구계의 혈액에서 이걸 이제 혈액을 이제 투구계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혈액을 빼고 거기에다가 있는 이제 엔도톡신이 이게 그 혈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혈청에서 이제 이게 굳는 정도, 발열성 물질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탁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투구계의 혈청을 빼고 다시 투구계는 바다로 다시 놔준다고는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동물 학대에 해당되긴 되지만 그래도 이제 토끼가 이제 케이지에 갇혀서 있는 것보다는 좀 심하지는 않겠죠, 그죠? 투구개는 우리가 잡아가지고 또 식용으로도 동남아 보니까 식용으로도 쓰더라고요, 투구개는. 하여튼 그 투구개를 이용한 게 이제 이 엔도톡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KP에는 미생물 기준이 정제수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EP는 뭐냐면 유로피안 파마코피아에서 유럽 약전입니다. USP는 뭘까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파마코피아에서 미국 약전이죠.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100CFU, ml당 100CFU, 100마리 이하가 있어야 돼요. 자, 유럽 약전이나 미국 약전이나 기준이 똑같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생물 관리 안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약전 기준이 없지만 다 회사들은 요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전에 이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보통 적용하냐면 이 약전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느 약전이나 다 충족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밀리리터당 100CFU 이하의 기준을 이제 미생물은 정제수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주사용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아까 엔도톡신 먼저 이야기했게 엔도톡신이 있어요. 0.25 EU/ml, 0.25 IU/ml, 0.25 USP EU/ml. 기준이 좀 달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0.25. 이게 이제 이게 엔도톡신 유닛이고, 요것도 IU니까, 이 기준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단위만. 근데 이 단위가 똑같은 단위라고 보면 돼요. USP EU니까. 이게 엔도톡신 유닛이거든요. 하여튼, 이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약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미생물 기준은 이제 우리나라 KP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사용수에는 아까 여기는 밀리리터당 100CFU인데 여기는 100ml당, 그러니까 훨씬 100배가 많아졌는데 거기에 10마리 이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EP나 USP 그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OC나 전도도를 보게 되면 약간 이거는 이제 좀 TOC 기준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단위가 좀 다르게 보이죠. 근데 이게 다 500ppb입니다. 미리그램 퍼 리터도. 그래서 정제수나 주사용수 다 0.5, 500ppb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500ppb. TOC 기준은. 근데 전도도 기준은 이제 이게 뒤에 온도에 따라 가지고 전도도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물 분자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전기가 좀 더 잘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25도인데 유럽이나 미국은 20도씨에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공조 이야기할 때도 각 나라마다 공조 그 룸에 대한 온도 기준이 좀 나라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나라에 맞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한다고 하면 20도씨에서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기준 중에서 어떤 게 더 타이트해요? 이거는 숫자가 낮을수록 더 타이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SP 기준에 맞추면 유럽 약전은 충분히 이제 충족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5도씨도 그런데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약전에 맞게. 그래서 이거는 2.1 마이크로 지멘스 정도 되네요. 자, 주사용수 기준을 보면 뭐예요? 주사용수도 기준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5도씨에서 보고, 그 다음에 USP는 EP가 이제 주사용수로 오니까 기준이 타이트해졌죠. 그래서 USP 기준하고 똑같아졌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조로 이제 보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만약 QC를 내가 물 담당자가 됐다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 SOP 상에 이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는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할 건 차이는 있지만 가장 타이트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기준들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에 사용되는 용수의 규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뭐 완제의약품, 그 다음에 뭐 세척용수, 또는 뭐 무균의약품, 제조용수, 무균의약품, 세척용수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초기에, 그러니까 완제의약품 제조용수에는 이제 경구용을 이야기하는, 경구용 같은 경우는 정제수를 사용하면 되고, 세척용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는 상수를 사용할 수 있다가 나중에 정제수를 쓰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정제수 자체가 이제 물이 좀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잘 헷갈려 가지고 이게 뭐 정제수를 마무리로 린싱을 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좀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마 정제수로 다 해서 실제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균의약품 제조를 할 때는 주사용수를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 세척할 때는 초기에는 이제 정제수를 세척했다가 나중에 주사용수. 여기에는 지금 필 앤 피니시라는 내용이 없는데,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기계가 이제 그 조그마한 앰플이나 바이알 이런 거 세척하는 거 보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제 정제수가 먼저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린싱은 주사용수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안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무균 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주사용제 무균의약품과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생물학적 제재 제품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주사용수를 쓰게 되고, 용기나 뭐 이런 것들은 정제수나 주사용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료의약품 제조에는 이제 초기에 상수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수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정제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원료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에 이온 포함되어 있는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한 원료약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조형제, 우리 요즘은 이제 뭐 MRI 찍고 막 이런데 조형제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그런 원료약품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금속 이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제 이런 상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다 정제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주 정제된 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아까 뭐 파이로젠, 펄이 이런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엔도톡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참고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구용으로 먹는 의약품, 입으로 먹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정제수를 이용하고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 주사로 맞는 의약품들은 다 주사용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할 사항들이 이제 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 다니면 이 용수 시스템 그 시설에 갔을 때, 저도 이제 예전에 QA를 하면서 사실은 그쪽으로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실사를 오고 오디터를 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 관심 많은 게 이 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정말 순환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게 뭐 지금 한 10년, 20년 이렇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게 물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구경을 하게 되고, 사실은 공무에서 맨날 관리를 했는데, QA에서 그걸 사실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에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QA에서 담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제조용수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원수란 것은 원료가 되는 물입니다. 원수의 전처리 시스템, 어떻게 처리를 되는지, 그 다음에 정제수 시스템의 개념과, 그 다음에 정제수 시스템의 이제 도면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이제 도면을 좀 해놓고 이제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조용수 시스템 보면 정제수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정제수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Purified Water Generation System. Generation은 제조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PW Generation System이라고 보통 약자로 그렇게 많이 해요. PW.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Distribution System은 분배 시스템이에요. 그건 이제 사용점이라 하면은 제조 현장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 탱크에서부터. 그걸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정제수 시스템은 제조와 분배 이렇게 크게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보니까 원수가 원료가 되는 물이 들어와서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최종 처리는 이렇게 아까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이렇게 역삼투 한 다음에 EDI나 CDI. EDI하고 CDI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만드는 회사의 메이커에 따라 가지고 EDI라고도 하고 CDI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해서 이제 탱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이제 뭐 역삼투 1차를 쓰고 또 2차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온 교환을 하고 또 이온 교환 뭐 여과, 미생물 여과라든지 자외선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건 이거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방금 이제 그건 제조였는데 원수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제조 시스템이 있고 크게 그 다음에 저장 탱크를 통해서 이제 루프 순환 현장으로 이제 사용점으로 계속 아까 순환시킨다고 했죠. 그걸 이제 분배 시스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도면을 보면 아주 복잡한데 여러분들 눈으로 봐서는 이거 도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죠? 복잡하죠? 이거. 근데 이것도 몇 번만 보다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도면, 자, 이걸 보면 여기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외부에서 이제 정제수를 상수를 받는 탱크예요, 여기가. 상수 탱크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벨 메타라는 게 있어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항상 여기에는 물이 채워져요. 우리 뭐 여러분들 화장실에 이렇게 웃기 있죠. 불에라고 하나요? 불에? 그게 이렇게 레벨을 해가지고 물이 빠지면 다시 채워주듯이 그거랑 비슷하지 한 이제 레벨 메타라는 게 있어서 그게 항상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물을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수 탱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상수 탱크에서 이렇게 해서 그 펌핑에 의해서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요거는 지금 더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지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두 개를 해놨냐면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작동을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오염 물질들이 쌓이겠죠. 그래 되면 이걸 세척을 해줘야 돼요. 세척을. 그래서 이걸 세척을 하는 동안에는 기계가 정지되면 안 되겠죠. 그죠? 뒤에서 계속 이제 생산이 필요하면. 그래 되면 이제 요 밑에 라인을 통해서 다시 이쪽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더블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이게 카본 필터가 여기 첫 번째가 카본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카본 필터는 뭐냐면 유기물이라든지 탁도라든지 그다음 냄새라든지 여기 보니까 TOC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본 종류를 잡아주는 거죠. 1차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상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독을 위해서 이제 수도국에서 보낼 때 이런 집까지 이렇게 보낼 때 거기다 염소를 넣어요. 염소를 넣어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미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소를 넣게 되는데 근데 그 염소가 나중에 여기 그 EDI 같은 데는 아주 치명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카본 필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런 뒤에 그 RO라든지 이런 데서도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카본에서 이제 그걸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소프트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제 금속성 이온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마이크로 필터가 있거든요. 마이크로 필터 5마이크로 정도 되는. 그 전에 이제 여기 보니까 5마이크로가 있고 여기에 1마이크로가 있네요. 그래서 5마이크로에서 이제 이 카본 통과하고 난 다음에 5마이크로 필터에서 좀 큰 이물질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너 통과하고 나서 1마이크로 좀 더 미세한 파티클들을 이제 여기서 제거를 해주죠. 그 다음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UV가 있습니다. UV. 그러니까 UV를 통과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혹시 이제 들어오는 균들 이런 것들 활성도를 낮춰줍니다. UV는. 그래서 균이 정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그 전처리된 물이 여기에 모이게 되네요. 전처리 탱크에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열교환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혹시 균들이 많아지면 얘가 그 열수 순환을 해가지고 이제 소독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이걸 통과할 때 온도를 일정하게 이제 RO가 우리가 효율이 좋도록 온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RO 시스템. RO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라든지 파티클이라든지 이온성 오염물이라든지 그다음에 TOC라든지 컨덕티비티를 나타줍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있는 이온성 물질들을 다 제거해 줌으로 해서 아주 순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RO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효율이 한 7대3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00이란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RO를 통과하면서 농축, 이런 이온성 물질이 계속 농축이 돼가지고 버려지는 물이 한 30%가 되고 이제 순도가 높은 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한 70%가 됩니다. 여기 7대3. 그래서 이제 그러면 30%의 물은 어떻게 돼요? 버려져요. 밖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EDI. 정기적으로 이온들을 아주 미세한 이온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데 그게 이제 EDI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EDI를 이거는 이제 EDI 효율은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100이 들어가면 10% 정도는 이제 버려지고 90%는 통과하는데 마지막에 0.2 마이크로 제균 필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제수 순환 탱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면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복잡하죠?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 회사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QA에서 이제 도면 검토할 때 보시면 이게 이제 딱 그래도 이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일반 상수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본 필터가 있고 소프트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장 탱크 통해서 RO로 넘어오고 또 이 RO가 다시 EDI로 해서 이제 탱크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PNID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장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PNID의 그 뜻은 Process and Instrument Diagram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정의 흐름과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기구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PNID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그게 이제 넘어온 게 이제 저장 탱크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까 제조된 게. 그래서 이제 저장 탱크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위에 뭐가 있어요? 위에 보니까 이게 뭐 볼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스프레이 볼이란 겁니다. 자, 물은 아까 전에 제가 정체가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는 균이 정식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혹시 스프레이 볼이 없이 그냥 이거 배관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물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퐁 튈 수가 있겠죠. 그죠? 튀어가지고 그게 물이 어디에 탁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물이 튀지 않으면 그 물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느 부분에. 그러면 거기에 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볼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스프레이볼은 뭐냐면 계속 여기를 다 분무를 해줍니다. 돌면서. 계속 분무를 해주니까 물이 정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스프레이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볼을 쓰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보니까 루프가 두 개예요. 요렇게 요 펌프를 통해서 이쪽으로 지금 하나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지금 가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사용점 표시거든요. 이게 작업실에 사용되는 룸 표시에 들어가는 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순환해 가지고 UV 통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점으로 쭉 돌고 다시 어떻게 돼요? 이쪽 위에서 개척기 통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척기 종류들이 꽤 있죠. 이쪽에 보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정제수 순환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V 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열교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도 우리가 제조에도 그 열교환기가 있었듯이 여기에 정제수 배관을 나중에 80도씨나 이렇게 오염이 됐을 때 소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사용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그 개척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도도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TOC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개척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UV 램프 있고 정제수 순환 펌프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이제 제조된 데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였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프 시스템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지난번에 아마 공조에서 그 룸에서 봤는데 지금 여기에 펜이 혹시 있나요? 이게 작업실이라고 한다면은 정제수 배관은 어디서 오냐면 저기 보통 천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아까 우리 공조에서 그때 봤을 때 작업실이 있으면 그 위에 천장에 더 유틸리티 공간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정제수 배관이 이렇게 오게 돼요. 이렇게 오게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 집 이제 수도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수도 꼭다리만 딱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밸브가 이렇게 탁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물이 요 속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계속 순환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이 정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처럼 이렇게 수도꼭지만 딱 돼 있으면 요 물을 틀기 전에는 여기가 물이 고여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약용수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이거 틀지 않더라도 물은 그 속에서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용점이 요렇게 아주 조그만하게 요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제 그 룸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졸렸구나. 예. 자, 그 다음에 주사용수 이거 잠깐 보고 좀 쉴게요. 지금 시간이 벌써 50분이 지났네. 자, 주사용수 시스템 개념도로 보게 되면 자, 아까 그 정제수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정제수가 이제 쭉 차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히터가 있어요. 히터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이 계속 들어가지만 여기서 히터에 의해서 이제 또 물이 끓어오를 거예요. 끓어오르면 전기가 되겠죠. 수전기가. 수전기가 이렇게 돼서 쭉 통과하는데 이게 다시 요 라인을 타고 내려오면서 다시 그 주사용수의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약간 식어버리겠죠. 여기서. 점점점 식다가 이제 여기에 정제수 들어오는 그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좀 많이 식어가지고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냐면 배출되는 게 한 90도, 95도 이렇게 돼요. 이게 물 온도가.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기 들어오는 물도 온도가 여기서 조금 올라가겠죠. 그죠? 올려주는 역할도 해주면서 이게 다시 식는 일종의 여기서 열교환이 일어나는 열교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주사용수 탱크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주사용수 탱크는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정제수 탱크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온 물이 몇 도 정도 된다고요? 90, 95도 막 이래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순환을 시키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펌핑을 해서 순환을 계속 시켜서 이렇게 아까 스프레이볼로 똑같이 이제 순환을 시키는데 순환을 시키면 한 85도 정도로 보통 이제 한 80에서 85도로 이제 계속 돌면서 순환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점, 우리 여기 사용점 있잖아요. 이런 사용점에서 80도짜리 물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못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열교환기를 달아요.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이렇게 이제 넣으면 이렇게 넣을 때 온도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온도에 맞춰서 온도를 낮춰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열교환기입니다. 여기 열교환기 이렇게 다 붙여 있죠. 그래서 사용점에다가 열교환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따가 이제 그 사진에서 이제 열교환기에서 나오는 어떤 형태로 이제 배출되는지. 자, 여기 있네. 아, 여기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이거 사진을 제가 넣어놨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루프가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내려와가 순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천장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루프가 천장 벽면 뒤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숨어 있다가 요렇게 도는 거죠. 요렇게. 도는데 지금 여기 뭐냐면 요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열교환기가 있어요. 열교환기가. 그래서 요게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여기 이제 요게 밸브가 이거는 자동 밸브예요. 자동 밸브. 요거는 이제 수동 밸브고. 이 수동 밸브는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 밸브는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안 하고 여기에 보면 여기 압축 공기예요. 압축 공기가 이 밸브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해줘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스위치만 딱 누르면 얘가 아까 전에 그 80도, 85도로 막 순환되는 그 물이 내가 만약 여기서 30도짜리 물을 쓰겠다고 하면 세팅을 그렇게 해놓고 누르면 얘가 열교환기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30도가 되어야만 얘가 오픈이 돼요. 이게 밸브가. 그래서 이제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더 편리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주사용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식혀가지고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런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온도를 낮출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가서 좀 보기 쉬운 게 한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런 스타일의 이제 사용점.